아직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기에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아주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7조 정도가 났어요. 이대로 내년까지 간다면 400조가 넘을 거야, 500조 가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냐면요, AI 덕분에 떠오르는 산업 분야, 인프라? 이런 거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사실 AI 관련해서 병목이 커지고 있냐면 전력도 필요한데 조선은 AI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배 안에 선박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AI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누가 왕좌가 될지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에서 영도와 백도 사이 AI 기술의 온도를 확인하는 시간, 기술의 온도 한정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치솟으면서 안 가본 길을 가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상승의 흐름의 한 가운데에는 AI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AI 거품론에 대한 경계론이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박시동 경제평론가로부터 오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평론가님.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요 5천, 6천, 7천 다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만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저는 언제 쓰셨습니까? 뭐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올 초에 이제 나왔는데요. 문제는 속도는 네. 저 역시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일단 2025년에 연중 최저점이 2,300 조금 안 되거든요. 그게 4월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4,000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반으로 다시 5,000이 돌파했고요. 네. 5,000에 걸린 시간보다 반에 6,000에 들어왔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1,000단위까지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 속에서 현재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을 미리 작년부터 내다보셨다니 선견지명이 아예 있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평론가님께서는 AI 산업의 온도 0도에서 100도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몇 도 정도라고 체감하고 계세요? 한 40도 정도라고 말씀을 좀 40도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절반도 안 왔다. 네, 이렇게 그런 보시는 표현입니다. 거예요? 뭐 온도로 하면 40도 정도고요. 하루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점심도 채 아직 안 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직 청년도 되지 않은 네. 어린이 정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문명의 대전환이 있었던 뭐 거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을 좀 보면은요. 뭐 스마트폰의 시대라고 할 때 이런 게 앱이래. 여기로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문자를 보내면 공짜래. 이런 걸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이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도로 확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명의 대전환기에 비교해 본다면 챗GPT나 제미나이 정도 앱 깔아가지고 조금 검색하는 정도, 제가 볼 땐 그 정도입니다. 우리 생활이 온통 AI로 뒤덮여 있나요? 아직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제 문명화되고 퍼지려면 아직 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초창기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과연 이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AI 빅테크들은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1,000조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뭐 1조도 없고 그거에 반도 없고 반의 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가늠이 안 반이라도 돼요.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1,000조라고 하면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AI 거품론이 사실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 혁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포털이 아마 20여 개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포털은 다음과 네이버 2개만 남고 없어졌죠.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여요. 범용 AI 모델이라든지 이 초지능 모델로 정리가 되고 나면 글로벌하게 보면은 뭐 한두 회사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 마지막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물량과 자원과 인력을 그야말로 총투입해서 경쟁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수익이 얼마 되느냐,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투자냐, 이런 거를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멈춰서 여기서 도태돼서 죽나, 끝까지 가서
중간에 죽나 가다가 멈추면 다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한 투자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초창기 2000년대 초창기 IT 버블과 비슷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품이야라고 하는 거품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소 쓰러지는 회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네. 그때까지는 이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요, 이 막대한 투자가 어떻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오느냐 네. 이럴 텐데요. 빅테크들의 실제 매출과 이익은 어떻습니까? 1000조에서 1500조 사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M7 큰 회사들이거든요. 예. 이 회사들의 투자만 해도 지금 현재 1,500조 정도로 일단 우리가 보니까요. 문제는 그 정도 규모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감당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 IT 때는요, 사실은 큰 돈 안 된 상황에서 빚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용자 수, 또 데이터 센터의 매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수익화가 가능한 모델에서는 투입 대비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AI 열풍이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과 비교가 되고도 있잖아요.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유사한 점이라면은 그때도 사실은 이득보다는 이제 투자가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었고요. 시장에 가만히 보니까 골고루 승자가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승자들이 몰리는 상황. 이런 게 좀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안 좋게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때는 사실은 빚을 많이 냈습니다만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사실은 타임렉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웹서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유의미한 매출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고 투자하는 것과 매출 사이에 타임렉이 거의 없어요. 수익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그때랑 또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쓰러진 회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쓰러진 회사가 남긴 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인터넷 망 했던 서비스의 유형, 남아있는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수돼서 여전히 문명 안에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AI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에 덜어 쓰러지는 회사가 있겠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 그들이 만들었던 LLM 모델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쓰러지는 회사가 나올 수는 있어도 AI 생태계가 무너지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을 하더라도 네. AI 생태계는 남아서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AI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었을 때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도전이 불가능하고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투자와 기술이 집착된 AI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라는 비관론도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당초 미국이 들였던 회사 비용의 뭐 4분의 1 이하로 딥시크를 만들었고 문명에 충격을 줬었죠. 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바로 곧바로 이제 오픈 AI를 밀어내면서 거기서 또 끝나나 했는데 아니죠. 엔솔픽이 나와서 뭐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내고 있고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만든 괴물 AI는 아직 공개도 하지 않았는데 현존하는 모든 파이어를 다 뚫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누가 왕좌가 될지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런데 또 AI 얘기할 때 이 회사를 대부분 빼놓지 않고 얘기해요.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하면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래픽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와 관련된 회사 하면 가장 먼저 엔비디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AI 산업과 엔비디아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AI를 점점 발전시키면서 1차적으로 학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 학습하는 과정을 자세히 이제 프로그램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던 그래픽 카드를 쓰니까 이 학습이 잘 돼. 그 논리가 이 논리야라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AI 시대에는 엔비디아가 만들던 이 GPU 칩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이거 없이는 속도 경쟁이라든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정도의 결론에 이르르니까 갑자기 이제 AI 시대의 황태자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가치가 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천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는데 그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일본의 1년 GDP가 4.2조 달러거든요. 사실상 미국, 중국을 제외한 3대
경제 강국의 1년 GDP보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시총이 더 크다라고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회사가 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AMD나 화웨이 같은 경쟁자들도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들은 자체 칩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칩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말고 나도 할 거야 라고 해서 각자 생산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이제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생태계의 A부터 Z까지를 다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네. 내가 만들어서 네. 가겠다 이렇게까지 네.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AI 관련한 모델들을 만들 때 필요한 이른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쿠다라는 게 엔비디아가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후발 업체들이 칩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사실상 AI 플랫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쿠다 생태계를 벗어나기는 여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칩이나 쿠다뿐만 아니라 설계, 심지어는 칩들을 이제 위아래로 이어지는 광통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 GPU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제 CPU도 필요하네. 그럼 CPU를 또 관련해서 투자해서 그 회사를 사기도 하는 등 모든 체인에 다 엔비디아 생태계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쟁은 시작됐지만 아직 엔비디아의 아성이 칩만 다른 회사가 개발되면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엔비디아가 아예 AI 생태계를 수직으로 재패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최근 AI 에이전트 시대 이후에 CPU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살짝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초반에는 우리가 기존의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학습하는데 투자와 자원과 칩들이 경쟁을 했는데요. 과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학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배울 게 네, 없습니까? 학습할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제 그 학습된 걸 바탕으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적절하고 유효한 답을 내는 단계에 넘어갔거든요. 그 단계를 우리가 이제 추론의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추론을 하려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아까 얘기했던 질문이 뭐였지?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되냐고? 점심이면은 중식, 한식, 일식이 있는데 잠깐 중식은 이렇게 딱 해놓고 딱 멈춰놓고 잠깐 멈춰놨을 때 우리가 이게 기억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메모리에. 예. 그래서 HBM 같은 고대형 메모리 말고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고 있던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필요하게 됐어요. 기존에 있던 GPU 말고 CPU 또 레거시 반도체 이게 다 필요한 지금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수요의 끝을 우리가 이제 가끔 예상해 보기는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우리가 예상할 때는 산업의 경기 변동에 맞춰서 우리가 전망했었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올해도 월드컵이 좀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월드컵 시즌인가 봐. 그럼 사람들이 이제 TV를 좀 크고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 하지라고 해서 4년 주기로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 때 한 번씩 바꾸기도 예. 하고. 그래서 그 경기 흐름 안에 제품의 흐름이 있는 거고 그 제품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했던 반도체 수요가 경기에 맞춰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반도체를 바라보는 사이클 문법이거든요. 그런 문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반도체 경기를 보는 분들은 지금 같은 화랑이 좀 있으면 또 이제 예전 사이클처럼 꺾일 거야 라고 보시는 비관론자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이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 57조 정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한 10조대 정도는 과거의 사이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볼륨이 커도 너무 커진 볼륨이야. 이거는 전혀 새로운 문법에 새로운 영역의 수요가 생긴 거야. 사이클링 산업이 아닌 구조 산업으로 봐야 돼라고 하는 새로운 시선도 생긴 거거든요. 저는 이제 후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반도체 관련한 여러 가지 문헌들, 리포트 이런 거 다 보고 또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전망하는가를 봤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이 사이클 끝을 예상하는 리포트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네, 반도체에 없어요. 대한 제가 본 수요는. 것 중에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네. 그럼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모른다. 끝을 네. 모른다. 제가 본 리포트는 끝을 모른다는 모른다예요. 거는 무한하다는 얘기랑 같은 건가요? 예상할 수 없다가 가장 합리적인 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삼성전자나 SK 네. 하이닉스 주식을 사기에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게 아주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7조 정도가 났어요. 이대로 내년까지 간다면 400조가 넘을 거야, 500조 가까이 될 거야라고 하는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 얼마냐면요. 영업이익의 볼륨으로 치면 세계 1등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조 정도 났는데요. 매출 대비한 영업이익률을
72%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AI 시대를 제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 60% 후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현재 호기를 맞고 있는 거고요. 이 로직이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한 제가 볼 때는 여전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이 가장 싸다. 지금이 가장 싸다. 예, 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상승의 주역이 결국 SK 하이닉스고 코스피 상승을 이끌 수 있었던 게 HBM이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전히 HBM 관련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요. 하이닉스가 일단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추론 단계에 넘어가니까 기존에 우리가 좀 불효자처럼 아픈 손가락처럼 버려놨던 레거시 반도체가 이제 점점 더 필요해진 거예요. 점점 더 그 반도체를 가져다 쓰게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HBM만이 고부가가치 칩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존에 있던 레거시 반도체들은 감산을 했어요. 공정을 늘리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추론 단계에 넘어오고 보니까 기존에 있던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필요하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또 기존 레거시 반도체 관련해서는 세계 1등의 생산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AI 시대에 다시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삼성 입장에서는 HBM도 우리는 할 거야라고 하고 있으니까 레거시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를 같이 하게 된다라는 거고 하이닉스는 HBM 관련해서는 이제 세계 최고였는데 디램이 그렇게 많이들 필요해? 나도 있어라고 하니까 양사가 이제 기존의 레거시 HBM 관련한 고대형 메모리를 다 하면서 칩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한켠에서는 HBM 호황에 대해서 좀 회의론 이런 것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AI 산업의 거품이 꺼진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도 휘청거리게 될까요? 이거를 조금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M7 회사들이 아직까지는 경쟁이 소위 말하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경쟁이잖아요. AI 산업 전체로 우리가 비율을 넓히고 시계열을 넓혀보면 소프트웨어 경쟁만이 경쟁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피지컬 AI에 들어가야 되는 곳에도 역시 또 칩이 필요하고 청소기나 냉장고나 가전에도 또 필요하고 에이전틱 AI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여전히 반도체는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AI 산업이 어떻게 될지는 또 전망이 밝습니다만 반도체가 오히려 생명이 더 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저는 뭐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버블 이런 것들을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증시도 조금 과열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버블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또 재미있는 격언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버블이야. 우리 지금 파티 중이야. 증시의 격언입니다. 경찰이 파티를 해산하러 호루라기를 불고 들어올 수도 있어. 우리 알아. 알지만 그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티가 무서워서 파티를 안 즐길 거야 라는 거죠. AI 산업에 대해서 인프라 얘기도 하셨는데요. AI 산업이 단순히 챗봇이나 반도체만에 국한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프라 산업 역시 낙수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AI 전력 선비주가 최근에 폭등을 하면서 오랜만에 전선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해요. AI 덕분에 떠오르는 산업 분야, 뭐 인프라? 이런 거 이외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병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점점 AI가 이제 발전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병목을 반도체만 잡고 있는 게 아니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데이터 센터에는 전기가 필요하네. 그런데 전력이 부족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원전 테마가 또 타지기도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력을 겨우 생산했다고 치자. 그런데 센터까지 넘겨오려면 무조건 전선이 필요하네. 근데 데이터 센터에 그 전선을 타고 온 전력이 배전되거나 하려면 배전, 변압 여기도 다 AI 산업 생태계의 소위 말하는 목을 잡고 있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의 이 AI 관련한 모든 병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섹터를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뭐 반도체라는 한 섹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섹터에 관해서도 그에 호응을 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뭐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느 정도까지 사실 AI 관련해서 병목이 커지고 있냐면 전력도 필요한데 조선은 AI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배 안에 선박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엔진은 결국 선박을 굴리는 발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되는데 원전은 얼마나 걸리니? 한 10년 걸려? 신재생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거리가 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되겠다. 심지어는 배를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작게나마 발전을 돌리자라고 해서 공장을 돌리는 원동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갑자기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주를 받기 시작했어요. 원전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러시아, 중국 같이 서방 세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도 원전 강국입니다만은 자유 서방 세계 쪽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사실은 원전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각광받을 수 있는 AI 섹터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우리나라 주당 가격이 가장 높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네. 변압으로 지금 현재 AI 총화로 지금 발돋움하면서 4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뭐 8% 10%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사실 조선업 하면요 마감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스가. 것처럼 생각지 못한 분야에서 필요한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생태계가 우리가 예상 못한 이런 식으로 계속 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눈을 열고 다양한 비율을 가지고 보실 만한 섹터가 많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천조를 돌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1,00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시총 관련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월마트니 뭐 이런 회사를 규모로 이미 압도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뭐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가는 시총을 가진 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에 들질세라 이제 하이닉스도 사실은 이제 1,000조 시대를 넘어갔거든요. 볼륨으로 치면 글로벌리한 회사다. 두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의 합산이 제가 볼 때는 올해 한 500조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500조요. 두 회사 합산이고요. 네. 내년에는 뭐 500조 이상 갈 수 있다. 그런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요. 사실 두 회사의 영업이익만으로 어쩌면 우리나라 예산 규모에 해당하는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기는 거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총에서의 두 회사의 쏠림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다소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일단 그런 분석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좀 시선을 달리하는 게 우리 시장이 이제 신흥 시장에서 명실상부한 이제 선진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두 기업으로의 쏠림 같은 정도는 사실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 흐름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과도한 쏠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한 뭐 통과 의례라고 보고 근거 있는 쏠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AI 세제 지원 정책이 자칫 대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준다. 그래서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반도체 관련한 섹터에 사업을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원천적으로 세액을 깎아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섹터보다 좀 혜택이 과하다라는 측면도 있고 과연 그렇게 돌아간 총액 혜택을 기업이 투자에 쓰느냐, 요게 조금 이제 연결고리가 약한 방식 아니냐라는 비판인 거죠. 지금 이제 AI나 반도체라든지 이런 최첨단 산업에 관해서는 국가 단위 경쟁이 사실은 냉정한 현실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AI, 일부 로봇 이런 어떤 최첨단 산업에 관해서는 거의 뭐 정부가 책임질 테니까 그 어떤 모험 투자라도 다 해라 이런 정도로 지금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중국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 미국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총액 관련해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줄이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산업을 더 보호하고 우리 안에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투자 자체는 늘리면 늘렸지 줄일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을 하다 보니 거기에 나오는 성과급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이 나눠 갖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뭐 격차도 느낀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아주 재미있는 논점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 논란이 촉발된 거는 하이닉스에서 노조와 사측 간에 이제 임단협이 타결됐는데 그동안 이제 하이닉스가 갖고 있던 성과급의 캡 상한이 있었거든요. 상한을 없앴어요. 네. 아예 없앴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 분배금으로 따로 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10%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사실상 성과금으로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계속 커지면 커지는 만큼 그 총 10%니까 총액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고 한계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이닉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당 성과급이 6억에서 8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될 것 같아요. 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가 되다 보니 삼성 입장에서 우리가 1등인데 우리는 왜 그 성과급을 못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노조의 요구는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업이익 15%를 줘라. 그리고 우리도 성과급의 상한을 없애라. 근데 여기 이제 다양한 논점들이 좀 숨어 있죠. 예를 들면은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성과가 났어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먼저 분배하는 것이냐? 주주가 우선이지 일하는 근로자가 우선이냐 노동자가 우선이냐 이런 논점이 하나 생기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글로벌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계속 R&D 이 연구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삼성이 현재 연간 단위로 쓰고 있는 연구 개발 총 예산을 다 합쳐도 30조 조금 넘거든요. 그런데 이 초격차를 유지해야 되는 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30몇 조인데 소모성 비용으로 40몇 조를 쓰는 게 삼성의 장기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논점도 또 하나 나오는 거고. 근데 이 파업을 놓고 이제 하루라도 파업을 하게 되면 치명적인
물리적인 공정에 손실이 오거든요. 삼성 입장에서는 영업 손실 관련해서 직격탄을 맞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업은 막아야 되겠죠. 이참에 사실은 회사 경쟁력을 위해서 어떤 게 최선인가를 놓고 우리 사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논점이 나왔다. 이것도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AI 열풍이 사실 이제 거품보다는 진짜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앞서서 40도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속도로 몇 도까지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가 볼 때 2027년까지는 80도 이상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1년 만에 2배가 간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부터 1년 반 이상은 이 반도체 AI 슈퍼사이클은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증시 관련해서도 투자하시는데 문제 없겠다 이런 뷰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AI라는 거대한 흐름 이걸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거기에 탑승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AI라는 산업 자체가 국가에 도움이 되고 잘 크느냐. 제가 할 때 쭉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이상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드렸고 또 이제 증시나 이런 쪽에 투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아직은 이상 없을 것 같다. 지금이 제일 싸다. 아직도 안 늦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제 AI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확산되고 문명화될 때 사회상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A 산업이 좋은가 봐. 회사들이 잘 되는가 봐. 증시도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장밋빛 전망 속에서만 논의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경제적인 이익이니까요. 그건 그대로 보되 그 다음 우리가 경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AI가 만들어가는 이런 삶의 문제 요거에 관해서는 사회적 담론이 빨리 좀 시작돼야 된다. 오늘 AI와 증시 그리고 관련 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금 진지한 방송이네요. 네, 그런가요? 원래 이렇게 진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아 그러셨어요? 다음엔 좀 더 네. 쉽게 더 이해가 잘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수 올라가는 걸 보면서 네.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급등을 이끈 건 AI라는 거대한 흐름인데요. 이것이 거품이든 아니든 분명한 거는 인프라는 남고 기술은 진보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분명 다 검토했잖아. 근데 왜 한 명이 안 맞아? 아, 이거 못 맞추면 마감 안 올라가는데. 너 뭐냐?